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의 통장에 갑자기 60만 원이 입금되는 상상을 해봅시다. 그 돈은 단 한 푼도 현금으로 빼낼 수 없고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가게에서만 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돈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아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60만 원이 진짜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 겁니다. 전 국민의 70%에게 지급되는 민생지원금 바우처의 실체, 그 속에 숨겨진 정부의 속내와 우리 경제가 맞이할 예상치 못한 파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돈을 뿌리는 복지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 바우처를 통해 소비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조종하려는 전략을 숨기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현금이 아닌 바우처일까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먼저 이 정책이 탄생한 배경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경제는 말 그대로 폭풍 전야를 지나왔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 그리고 기록적인 고금리 기조까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경제의 심장부, 즉 내수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 쳤고 자영업자들은 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하다며 아우성이었습니다. 문을 닫는 상점들은 늘어만 갔고 소상공인 연체율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2020년 재난지원금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정부가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했을 때 그 돈이 실제로 골목 상권으로 흘러 들어가기보다는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심지어는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누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피를 토하며 기다렸지만 정작 돈은 큰 자본으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게다가 막대한 현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물가 상승 압력까지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 쓰라린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바우처라는 전략적 무기입니다. 바우처는 소비자의 선택지를 인위적으로 제한합니다. 이 돈으로는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없고 대형 마트에서 식료품을 대량 구매하는데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전통 시장, 동네 슈퍼마켓,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부가 국민의 지갑에 손을 넣어서 여기서 써라, 저기서 써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의 자유를 일부 포기하는 대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인 셈이죠. 이게 바로 현대 경제 정책의 중요한 키워드인 표적 지원의 결정체입니다. 정부는 전 국민의 약 70%인 대략 600만 명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로 설정되어 있으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30% 가구는 1인당 60만 원을, 소득 하위 31%에서 70%까지는 1인당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 사랑상품권이나 특정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돈이 써야만 하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현금처럼 저축하거나 묵혀둘 수 없도록 설계된 겁니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얼어붙은 내수시장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전통시장과 동네 상점을 중심으로 소비를 유도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에서 식비와 생필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이들에게 바우처는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정책이 소득 역전 현상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까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시중에 갑자기 막대한 유동성이 투입되면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돈이 특정 업종, 즉 음식점이나 소매업 같은 서비스업에 집중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자영업자들이 이 기회를 틈타 가격을 인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바우처를 지급한 효과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고 오히려 소비자만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마치 유리창에 금이 갔는데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은 임시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경제학의 오래된 개념 하나를 꺼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피구 효과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피구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도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고 가격 인상으로 상쇄된다는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재난지원금 이후 외식 물가는 크게 올랐고 그 충격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지만 그보다 더 큰 요인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심리를 이용한 눈치 없는 가격 인상이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이 바우처 정책 역시 바로 이 피구 효과의 늪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지역 경제의 불균형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바우처 사용이 집중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번화가나 관광지는 바우처 사용이 활발하겠지만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그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협소한 업종 구조 때문에 바우처가 제대로 소비되지 못하고 사장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표적을 정해도 결국 자본은 중심으로 몰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정책 뒤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된 중요한 해입니다. 정권을 잡은 집권당으로서는 경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민생지원금 바우처는 가장 강력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주머니에 직접 돈을 넣어주면서 동시에 자영업자들의 표를 의식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정책은 경제적 효율성보다 정치적 필요에 의해 더 강하게 추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과거 사례를 반드시 되짚어 봐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시행되었던 소비 쿠폰 제도나 문재인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기억하시나요? 당시에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소비 촉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과 재정 건전성을 해칠 것이라는 비관론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대형 이벤트나 명절 시즌과 결합되면서 일시적인 매출 급등을 경험한 자영업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말 그대로 일시적이었습니다. 지원금이 소진된 직후 소비는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고 오히려 물가만 올라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은 더 떨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정책이 성공하려면 소상공인들의 가격 양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바우처가 풀리면 소비자들이 더 많이 쓸 것이라고 예상하고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바우처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정부의 보조금이 고스란히 상인들의 수익으로 전환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보조금의 정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진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바우처 같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 자체를 늘리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실질 임금을 올리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그리고 사회 안전망 확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도한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야 소비할 여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단발성 지원보다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바우처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우처 효과가 사라진 후 내수가 다시 얼어붙는다면 정부는 또다시 새로운 지원책을 내놓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한번 효과를 본 정책은 계속해서 더 강한 용량을 요구하게 됩니다. 정부가 과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입니다. 이 바우처 진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2016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지자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고 잔액이 남으면 소멸됩니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소비하게 하려는 전략인 셈입니다. 사용처는 대부분 전통시장, 동네 마트, 소상공인 점포, 음식점 등으로 한정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점에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형평성 문제입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30%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들 중 상당수는 세금을 많이 내는 중산층 이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지원해주는 꼴이 됩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단순히 소득 역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선심성 포퓰리즘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 정책의 성패는 단순히 경제 지표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하고 단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각자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투명함과 신뢰입니다. 정부는 바우처 자금의 사용 내역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가격 인상의 정당성을 소비자에게 납득시켜야 합니다. 소비자는 바우처를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로 생각해야 합니다. 민생지원금 바우처, 이 정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성공하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시작이 될 것이고 실패하면 우리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그 60만 원 현명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